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중 야당 의원이 제안한 법률 개정안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들의 의무를 규정한 상법을 바꾸자는 취지인데요. 잠시 후 이슈 플러스에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영건설이 간신히 워크아웃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지주사가 기존에 약속한 890억 원을 이제서야 태영건설에 투입했는데요. 정부와 채권단은 추가 자구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갓 잡은 경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월 8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 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석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오늘 목소리 톤을 바꾸셨네. 예. 감기가 나와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다행입니다. 예. 요즘 유행이 조금 지나가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자, 오늘 신 기자님 먼저 소식 전해주실 것 같던데, 물론 우리 손경제 오전에도 이걸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 태영건설 사태는 오전 오후가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사이에 새로운 거 나왔습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등을 떠밀렸든 고심 끝에 내린 뼈를 깎는 결단이든 채권단이 처음에 요구했던 안을 태영그룹이 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앞서서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을 태영건설에 다 지원하기로 했다가 일부만 지원해가지고 채권단의 큰 반발을 샀었습니다. 예. 태영인더스트리 팔아서 생긴 1,550억 원 가까운 돈 가운데 890억 원을 태영건설 빚 갚는 게 아니라 지주사인 TY홀딩스 빚을 갚아버린 게 확인된 겁니다. 예. 이 사실 알려지고 채권단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아주 이례적으로 금감원장이 아주 크게 한 소리 한 것 같던데, 그런 비판 때문인지 결국 890억 원을 태영그룹이 태영건설에 지원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외에 다른 계열사 팔거나 담보 제공해달라 이런 채권단의 안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원안대로 태영 쪽에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추가적으로 나온 대안으로 태영건설이 이제 법정 관리가 아니라 워크아웃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주식시장만 보면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투자 심리가 보이기는 합니다. 오. 태영건설 주가가 오늘 3% 넘게 올랐거든요. 예. 그래도 엄밀히 보면 오늘 나온 얘기들은 당장의 급한 불은 껐다, 이 정도로 보는 게 오히려 더 맞겠고요. 관건은 이제 태영이 추가 자구안 어떻게 내놓느냐입니다. 네. 원래 오늘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점검 회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태영그룹의 자구안이 주말 사이에 나오면 당국과 금융권이 그 방안을 검토하고 이 연쇄 효과가 굉장히 큰 부동산 위기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거 논의하려고 그랬는데 당국이 오늘 이회에 취소했습니다. 태영그룹이 내놓은 자구안이라는 게 사실 기존의 채권단이 요구했던 그 수준이었지 추가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에 의미가 없다는 게 이 취소 이유였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요, 오늘 네. 태영그룹에 대해서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을 제시해서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태영그룹이 원래 내놨던 자구안, 그게 도대체 어떤 규모로 내놨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자구안 전체 규모가 시장에서 추산에 따르면은 예. 한 1조 6천억 원 될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서 태영건설 살리기 위해 태영그룹 차원에서 1조 6천억 원은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내놓겠습니다, 그 안을 제시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태영건설의 부실 규모가 도대체 얼마길래 이 1조 6천억 원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채권단이 수긍해서 워크아웃 하시죠, 이렇게 할 거라고 판단한 걸까요? 이게 얼마나 이 부실이 많으냐 요 얘기인데 예. 지금 질문이 말씀하신 게 왜냐하면 그 예. 궁금한 게 우발 채무가 계속 늘더라고요. 맞습니다. 계속 늘어요. 그래서 이 우발 채무라는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살펴보면 예. 요게 또 채권단인 산업은행 쪽의 계산과 이 부실이 있는 태영건설 쪽의 계산이 좀 다릅니다. 먼저 태영건설의 계산 먼저 볼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우발 채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행사가 부도를 내가지고 우리 태영건설이 다 떠안아야 될 수도 있는 빚의 규모가 한 2조 5천억 원 된다, 이렇게 태영 측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산업은행 추산에 따르면 이 위험 규모가 9조 원이에요. 9조 원이요? 9조 원이 넘습니다. 채권단이 파악한 이 태형건설의 보증채무 잔액이 원래 한 21조 정도 조금 넘거든요. 21조 원 넘으니까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사업장 절반 가까이가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장까지 위험하다라고 보는 그 견해의 차이에 따라서 2조 5천억 원에서 9조 원까지 편차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조 5천억이라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래도 아까 말씀 주셨던 1조 6천억 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네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워크아웃 얘기와 함께 태형건설이 내놓을 수 있는 추가 대안으로 자꾸 사재 출원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워크아웃, 법정 관리 이런 얘기 나올 때 뭐 비근한 예로 금호라든가 예. 보통은 이제 회장님들이 몇 천억 원 내놓으세요. 근데 네. 태형은 아직까지 그러지는 않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청수 일가가 갖고 있는 TY 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내놓는 겁니다. TY 홀딩스는 태형그룹의 지주사예요. 예. 이 과거 SBS 미디어 홀딩스 흡수 합병한 기업이고요. 방송사업, 환경사업, 건설, 레저 부문을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가 TY 홀딩스에 흡수 합병됐다 그 얘기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SBS 직원들은 반발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반발 많이 했었었죠. 왜냐면은 2021년 TY홀딩스에 이 합병이 된 회사예요. 예. SBS 미디어 홀딩스가 그 당시만 해도 자산 평가가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예. 왜 넘었냐 봤더니 SBS의 이 콘텐츠 권리 자산 이런 것들을 다 SBS 당시에 미디어 홀딩스에 조금 미뤄져서 이런 것들을 태형그룹이 빼가는 구조를 이 미디어홀딩스 통해서 마련했던 거 아니냐라는 게 내부 비판스러운 시각에서 나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미디어홀딩스 자체가 원래 SBS라는 기업의 자산을 좀 7대3 정도로 떼서 나왔던 기업이에요. 예. 그거를 지금 TY홀딩스가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거는 뒤집어 보면 채권단 입장으로서 TY홀딩스라는 게 꽤 가치가 있는 회사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TY홀딩스의 총수 일가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 보면은 33.6% 정도 됩니다. 예. 요 지분을 아니면 요 지분의 일부를 채권단에 좀 담보로 잡히는 이런 사재 출연 방안을 내놓을지가 지금 태형건설 사태가 워크아웃으로 가느냐 아니면 못 가느냐의 주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정리해 보자면 TY 홀딩스가 쉽게 얘기해서 태형그룹의 알짜 회사인 SBS 지분을 갖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 파는 것도 방법이 있는데 이거 왜 안 내놓느냐 이 얘기죠. 맞습니다. 물론 이 SBS 지분 바로 팔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 있지만 시장에서 네. 있지만 방송업 자체가 좀 허가 사업인데다가 예.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대기업이 뭐 자산 규모가 10조 원 넘어가면은 SBS 경영권 사실상 못 가져가거든요. 예. 매력이 없는 지분이 되기 때문에 예. 조금 이거 바로 팔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게 태형그룹 쪽의 기존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태형그룹 쪽의 최근 행보를 봐도 예. 속내는 이 방송 경영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좀 나타납니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설회사는 신고제거든요. 건설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 갖췄으니 저희 하겠습니다 해서 요건 갖췄는지만 보면 그냥 무조건 설립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업체인데 방송은 우리나라 역사상 다시 민영방송을 하나 더 만들어줄 것 같진 않고 이거는 뭐 사업가로서는 제가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는 되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사업이 흔들려도 방송 포기 못한다. 이 정황들이 뭐가 있냐면 오늘 TY홀딩스가 공시 하나 냈어요. 뭐라고요? 이 제목이 조금 복잡합니다. 특수 관계인에 대한 담보 제공이라는 건데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항상 두 개를 보죠. 특수 관계는 뭐냐? 그럼 담보는 뭐냐? 두 개를 보는데 이 담보로 330억 원을 빌린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돈으로 이제 사실은 아까 이행했던 자구안 여기에 필요한 돈 넣은 거죠. 예. 그러면은 특수관계인이 누구냐? 요걸 좀 봐야겠습니다. 예. 윤세영 태영 창업회장의 딸 윤재현 블루원 대표입니다. 이게 좀 해석이 좀 분분하겠는데요. 해석의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TY홀딩스가 돈을 빌린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총수 일가한테 돈을 빌린 겁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 사재 출연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담보를 봐야 돼요. 담보 담보 제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SBS 지분을 담보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TY홀딩스가 갖고 있던 SBS 지분을 오너 일가한테 사실은 맡기고 예. 현금을 확보한 거죠. 예. 원래 현금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오너의 경우는요. 최악의 경우에 빌려준 돈 330억 원 못 받으면은
SBS 지배력만 더 높아지네요. 내 거 하면 됩니다. 예. SBS 지분 내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봐야 되는데 금요일에 SBS 종가를 생각해 보면 예. 요거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너 일가가 혼란을 틈타서 SBS 주식을 기존 원래 가격보다 한 20% 싸게 받아간 거 아니냐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20%더 싸다는 게? 금요일 종가가 예. SBS가 35,000원 정도 됐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330억 빌려주면서 예. 받은 SBS 주식이 112만 주 정도 됩니다. 이거를 환산하면 개당 주당 한 28,000원 정도의 이거를 딜을 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를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좀 싸게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고운 시선으로 봐주더라도 요 오너 일가가 방송만큼은 좀 놓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금전 관계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중요한 건 이제 태영그룹에서 어떤 속내든 간에 추가 자구안을 안 내놓으면 힘겹게 살려놓고 있는 워크아웃이라는 불씨가 사실은 아직도 꺼질지도 모른다 이런 점이에요. 이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한 협의회가 오는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이 좀 더 씁쓸해지는 것 같아요. 태영홀딩스가 가지고 있었던 SBS 지분을 그걸 가지고 다시 현금을 마련했는데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SBS 주식을 기존 가격보다 20% 이상 싸게 샀다는 건 그렇게 알토란같이 여기는 회사의 지분을 이 기회에 더 취득한 기회로 삼은 것 같은 의혹도 충분히 곱지 않은 있을 시선으로 봤을 때. 예. 하여튼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결정이 난 건 아니니까 뭐 네. 워크아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서 우리가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한두 번 더 보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정 기자님. 네. 얼마 전에 홍콩 H지수 ELS 소식 전해주셨잖아요. 네, 그랬었죠. 네, 오늘은 투자자들이 조금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소식이 있다고요. 네, 조금 그래요. 일단 이달부터 홍콩 ELS 만기가 돌아오죠. 올해 1분기에만 4조고 상반기에 10조. 그래서 지금 이미 온라인 투자 카페 같은 데 보면 50% 손실 인증하는 글들이 꽤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손실이 좀 가시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검사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금융당국이 현장 나간다는 건 일전에도 지적해 주셨던 네. 불안전 판매 이거 맞아요. 실제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건가요? 그죠. 금융회사 나가서 불안전 판매했는지 검사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금감원이 오늘부터 KB국민은행을 비롯해서 주요 시중은행 5곳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7곳 총 12곳의 판매사에 대한 조사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이들 판매사 중에서 업권별로 판매 규모가 제일 큰 데가 이제 국민은행이랑 한투예요. 그래서 일단 이들에 대해서는 분쟁 민원 사실관계 파악하기 위한 민원조사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투자자들에게 빠른 배상하게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정 기자님이 그때도 라임 같은 그 사모펀드 사태 비켜갔던 국민은행이 네. 아이러니하게도 홍콩 ELS는 가장 많이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맞아요. 홍콩 ELS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던 게 이제 작년 11월. 이 시점 기준으로 판매자에게 19조 원이 좀 넘었는데 이 중에 16조 원을 은행이 팔았고 또 그 당시에 가입자가 한 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됐어요. 그런데 예. 투자자 10명 중에 9명이 개인 투자자 그리고 특히 이 9명 중에 3명 가까이가 65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인 걸로 나타나서 문제의 심각성이 좀 더 컸었죠.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은행은 대체 얼마를 판 거냐? 혼자서 8조 원 넘게 팔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중은행이 판 물량의 절반 이상을 판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쟁은행보다는 4배 이상을 더 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장 먼저 국민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지금 그 과정에서 이미 서면 조사 통해서 문제점을 적발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뭘까요? 일단 크게 3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한도 관리에 미흡했고 또 ELS 판매 위에서 KPI를 조정했고요. 그리고 판매 이후의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이게 3가지예요. 일단 ELS 같은 고위험 파생 상품은 은행마다 판매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자산 관리가 금융권 내에서 제일 보수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내할 수 있을 만큼만 팔라는 뜻이죠. 예. 근데 그 판매가 많았던 2021년 초로 돌아가면 당시에 어땠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홍콩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네, 그럼 보통 지수가 출렁이면 상품을 덜 팔아야겠죠. 그래야겠죠. 네, 근데 국민은행을 보면
지수 변동성이 30% 이상 확대되면 자체적으로 목표했던 판매 금액의 절반만 팔기로 이미 내규를 정해놓고 있었는데요. 내규는 있었네요. 네, 내규는 있었는데 오히려 이걸 80%까지 늘려서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니까 오를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네. 은행이 수수료에 눈이 멀어서 이 시장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하죠. 특히 이제 KPI 같은 경우는 은행원들의 일종의 성적표 이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하는데요. 성적표에서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핵심 항목들입니다. 예. 근데 이 대다수 은행들이 이 KPI에서 고위험 ELS가 연계되어 있는 점수 비중을 뭐 적게는 30%, 많게는 40%씩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창구에서는 ELS를 많이 판매하는 유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네. 인사고가 잘 받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이자 이익에 늘려야 했던 은행들이 이젠 수수료 이익 좀 많이 내려고 ELS를 많이 팔면 높은 점수를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창구에서 뭐 전쟁만 안 나면 손실 안 난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이 ELS의 수익률도 KPI 연계를 했더라고요. 보통 위험이 큰 상품은 수익률이 높죠. 네. 그러면 직원들이 수수료가 적은 원금 보장형 ELS 같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보다는 예. 수수료가 많은 고위험, 고수익의 ELS를 더 많이 팔도록 한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또 더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그럼 중간에 환매하겠다고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걸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KPI에 연계돼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수익률을 KPI의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KPI에 연계돼 있다 보니 금감원에서 이제 이런 비정상적으로 짜여져 있는 KPI 구조가 고객의 중도 환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했다. 비정상적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손실이 더 눈덩이처럼 불었다라고 보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노골적인 표현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은행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고가 잘 받으려고 환매 신청 모른 척한 거잖아요. 예. 네, 안 그래도 이젠 이러면 좀 화살이 은행원들한테 쏠릴까 걱정이 되는데요. 네. 사실 이런 일 발생하면 댓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은행원들 억대 연봉 받으면서 고객 등쳐먹은 거야? 하고 비난의 댓글이 이제 폭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행원을 욕하기보단 그런 판매 유인을 적용했던 은행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시장이 왜 이렇게 커졌냐면 19년도에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하겠다고 공모형 ELS를 판매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보다 더 안전하게 팔겠다는 얘기였어요. 아무래도 증권사보다 지점수가 은행이 월등히 많다 보니까 은행이 ELS 상품 팔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커진 겁니다. 그 과정에서 ELS 판매 수수료가 은행 실적을 크게 좌우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본점에서 무리하게 판매 드라이브를 걸었겠죠. 그렇게 무분별하게 판을 팔다 보니까 이제 관리는 또 소홀했어요. 예. 보통 금소법에 따르면 계약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장해야 보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은행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전례를 보면 이 네. 불안전 판매가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 은행이 불안전 판매를 했다라는 거를 법적으로 증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구조인가 봐요. 특히 증권사보다 은행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과거에도 DLF로 불렸던 그 파생결합 펀드 같은 경우, 뭐 사모펀드 이런 것들도 불안전 판매 이슈가 계속 불거졌지만 예. 완전히 인정돼서 전액이 배상된 사례는 소수에 그쳤습니다. 일단 금감원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불안전 판매 적용 문제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보상을 받게 된다면 보상 수준은 어떻게 돼요? 과거 DLF 때 사례를 보면 손해액의 40%에서 80%까지를 배상을 했었는데요. 네. 좀 자세히 보면 보통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30%의 배상 비율을 기본으로 적용을 하고요. 여기다가 판매사의 내부 통제 책임 등의 사유가 더해지면 20%가 가산됩니다. 네. 그럼 보통 뭐 50% 안팎의 기본 배상률로 하되 투자 경험에 따라서 자기 책임의 원칙을 일정 부분 반영해서 투자 경험이 많을 경우에는 기본보다 낮게,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층이면 높게 배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투자한 사람은 그 상품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예. 여러 번 투자했던 사람이 이 상품을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그렇겠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배상도 궁금하지만 정작 네. 이렇게 불안전 판매에서 인사고가만 신경 썼던 직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처벌은 잘 받나요?
처벌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처벌을 했던 사례들이 요즘에 많았죠. 그간 DLF와 라임 사태 같은 것들 원금 손실 발생한 케이스를 보면 네. 그 판매했던 기간에 임기보냈던 CEO 다수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었습니다. 뭐 은행권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라임펀드 사태로 연임을 네. 못했고요. 또 증권사에서는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그리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중징계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잘못한 사람은 좀 처벌도 받아야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두 기자분 통해서 핫 이슈 배웠습니다. 정지석 기자, 신인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최근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네요. 예. 의원님, 먼저 많은 분들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한 상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법 제382조의 3항이 있는데 네. 이사충실 의무입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건 이런 거거든요. 회사 이사, 경영진이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리고 회사의 이익이 되도록 의사결정을 해라. 이게 이사충실의 의무입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됐던 거는 처음 출발이 어디서 있었냐면 그럼 회사의 주주한테는 충실해도 되냐. 회사의 주인은 주주니까. 네. 그럼 주주한테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논란이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상법에 회사에 충실하라고 했지 주주에 충실하라고 하는 조항이 없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주에 어떤 피해를 입히거나 했을 때도 경영진은 책임이 없다. 이런 판례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네. 잘 유명한 이재용 회장에게 삼성 에버랜드 11을 삼성 SDI가 가지고 있다가 예. 자기 이제 투자할 걸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한테 그 에버랜드 11을 가져갔죠. 가져가서 수익을 많이 본 행위가 발생을 한 겁니다. 예. 그랬을 때 볼 때 아니 기존 주주들 SDS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회사가 가져야 돼. 우리가 가질 권리를 그렇죠. 네가 왜 포기해? 그래서 결국은 나한테 올 이득을 넘겨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붙었던 거고 네. 대법원 판례에서는 주주에 대한 건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안 하면 배임에 걸려서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주주한테 불평등하게 불이익을 줬을 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혀 거예요.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실제로는 경제사범을 수사할 경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조항입니다. 네. 실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현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수사를 하면서 이 조항이 없어서 제대로 공정하게 처벌을 하지 못한 케이스가 많았다는 걸 제가 대정부 질문할 때 했더니 공감한다. 이 조항이 필요하다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조항입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말씀 주신 것처럼 현행 상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수행을 업무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동안 뭐 저도 개인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 M&A 과정에서 아니 어떻게 이 대주주도 분명 나랑 똑같은 주주라고 생각했는데 주주 가치로 훼손하고 돈을 다 어디다 준 거야 봤더니 본인이 더 큰 주주인 다른 데다 갖다 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못 막았던 이유가 회사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라고 해서 못 막았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개정했던 법안에는 뭐라고 문구를 바꾸신 거예요? 문구가 딱 한 구절이 들어갑니다. 예. 회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비례적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비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권한을 똑같이 해라는 원칙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딱 발생하는 게 예. 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대정부 질문할 때 했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형법이 있다. 그렇다면 도둑질을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있듯이 예. 이 조항이 들어가면 대주주나 일방적 주주에게 이익을 이전하는 자본거래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그런 행위를 안 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법의 구절이지만 참 명문이긴 하네요. 주주의 비례적 이익. 그러니까 대주주와 소액주주도 대주주가 50% 가지고 있고 소액주주가 1%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의사결정이 똑같이 비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소액주주 1% 이익은 더 훼손하면서 50%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익이 더 커지는 정도로 이사가 의사결정하면 그때는 처벌받을 수 있게 한 거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 법안을 언제부터 기획하신 거예요? 이 법안은 한 3년 전에 실제로 물적 분할과 네. 재상장의 과정 속에서 각각 대주주와 소액주주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예. 그랬을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당시에도 많은 상법 연구자들이나 예. 사람들은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서 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는 걸 끌어내야 된다고 했는데 네. 2004년 판례가 있는 바람에 끌어내질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래서 법 조항을 바꾸어서 시도를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이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4월 달이군요. 예. 우리 이재명 대표가 소액주주하고 간담회를 할 때 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가 참 좋은 뜻이 있었던 해인데 네. 1월 2일 날 윤 대통령이 정시에 그 개장일을 가서 예.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 그 방향은 주주의 이익을 같이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급물살을 탄 거죠. 그래서 오래 걸렸네요. 네, 지난 12월 달에 법안 소위에 일단 논의하는 테이블은 올라왔었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없어 다루지 못해졌는데 저는 조만간 법사위 열리게 되면 아니 저희 야당 대표도 그걸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도 얘기했고 말씀을 하셨고 법무부는 약간 주저하긴 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상법은 일반적으로 회사법이나 이런 경제 관련법에서 거의 헌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장 기본법이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법을 바꾸는 데에서 부담이 굉장히 있죠. 예. 주저하죠. 네. 그러나 뭐 대통령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번 21대 국회에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기대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기간 동안 그동안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그러니까 개정하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액주주들이 적지 않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손실 본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거는 LG화학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 분할 과정에서 LG화학 주주들은 좀 허탈한 면이 분명히 그렇죠. 있었을 거고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관련해서도 많은 주주들이 또 허탈한 모습을 많이 가졌어요. 뭐 이게 삼성과 뭐 LG만이 아니죠. 현대중공업도 현대로보틱스였나요? 네. 거기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 같은 소액 주주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번 상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전례와 같은 사례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어려워지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할 때도 소액주주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액주주를 보상하고 배상을 해주면서 보호할 것인가 장치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만들지 않으면 자신들이 이제 배임이라는 혐의라든지 처벌될 수가 있고 손해배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네. 제가 회사 경영을 할 때 예. 그랬거든요. 그런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에 따라서 이걸 회피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있을까? 있으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만들었을까? 예. 그걸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항상 소액주주를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제 걱정은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뭐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도 오래 종사를 하셨던 분이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융 관련해서는 분명 규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처벌의 수위가 너무 경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 개정안을 봤더니 중요한 문구는 분명히 이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그걸 반강제적으로 이행을 유도하도록 하는 그런 뭐라 할까요? 조치가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이제 상법이 아까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예.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면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네.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런 행위를 어겼을 때 예. 징벌적으로 해서 다시 교정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만든다든지 네. 그게 필요하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자체가 모든 게 완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 첫 출발점으로 초석을 놓는 거고 네. 그 초석 위에서 다른 이제 개별법들이 같이 이야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뭐라 할까요?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주로 지목되는지 살펴봤더니 뭐 우리 지정학적인 리스크, 북한 리스크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회계 처리에 대한 불공정성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가장 많이 학자들 사이에서 꼽는 게 지배 구조가 지배주주가 불공정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그런 것들로 인한 여러 사례들을 제일 많이 꼽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법안이 이제 후속적인 것도 당연히 이제 더 추진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거라 보세요? 거의 저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후속 법안들이 좀 준비가 돼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하나씩 마련되어진다면 많은 부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세계 증시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데가 일본입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에 아베노믹스 과정에서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을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소액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라든지 배당도 신경 쓰라고 배당도 했고요. 신경 쓰고 맞아요. 또한 자본거래에 있어서 소액 주주와 그 대주주 간의 불공정성이 있으면 개선을 하게 네. 만들고 이런 장치들이 도입이 많이 됐었습니다. 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제도적 개선을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률 성과는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관련해서 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된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었는데요. 전 세계 45개국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21년 사이에 PBR, 그 상장된 회사의 PBR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을 한 건데 한국 상장기업의 PBR 수준이 선진국의 기준으로 했었을 땐 52% 수준이고 절반 정도죠. 신흥국과 비교해도 58% 수준이고 아시아 태평양국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좀 뒤에 있는 경제 규모로 따지면 뒤에 있는 국가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69% 수준에 불과하더라고요. 이런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또 우리 증시 버리고 미국으로 가면 우리 기업들은 자금 조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러면 이런 법안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은 어디라고 보세요? 한 세 가지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회계 투명성이나 네. 이런 부분 공시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시가 장악해야지만 소액주주가 내용을 보고 야, 왜 나의 권리를 침해했냐. 그리고 경영진은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냐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공시제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올해 참 재미있다고 느꼈는데 1월 2일 날 또 한 가지 더 나왔어요. 뭐였죠? 대법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나왔던 게 증거개시 절차를 예. 도입해야 된다. 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소송을 할 때 예. 무기가 대등해야 된다. 소송을 할 사람들이. 네. 근데 무기를 속이면 패소한다. 이런 뜻인데요. 네. 예를 들면 SK하고 LG화학이 2차 전지 배터리 영업권 비밀 소송이 있었습니다. 네. 어디서 했었죠? 어디서 했죠? 미국에서 했어요. 국내에서 공개 안 하려고.
아니요. 그럼 미국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LG가 진 사유가 딴 게 아니거든요. 네.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고 그런 메일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무기를 다 올려놔야 되는데 네. 비밀 무기를 테이블 밑에 숨겨놨던 걸 발견하거나 자기한테 불리한 서류를 숨겼다. 네. 그러면 재판을 더 이상 진행도 안 하고 패소. 이런 거거든요. 예. 이런 게 되어야지만 예. 소액주주라든지 집단 소송을 하거나 했을 때 회사하고 논의할 거 같이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과제였는데 네. 대법원장께서 도입을 해야 된다. 이게 저도 국회에서 발언을 했던 사안이고 예. 법안도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고요. 예. 또 하나가 오늘 법사위에서 상정된 게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예. 내부 고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주가 조작이나 내부 회계 비리 이런 거는 내부자가 고발할 경우거든요. 그게 오늘 법사위 올라가서 잘하면 아마 내일 본회의까지도 통과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건 뭐냐면 그런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제재금을 우리나라 30억까지밖에 안 줬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한도를 풀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조짜리를 했다. 그럼 뭐 한 30%까지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고 예. 이런 조항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자본시장의 거래는 은밀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그걸 누군가가 보고 신고할 수 있다는 게 있고 그 공익보호자한테 네. 경제적 혜택을 주는 예. 이런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그런 게 도입되면 또한 그 불공정 행위들 주가 조작 그다음에 내부자 거래 이런 것들을 많이 막을 수 있는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될 겁니다. 네. 제가 보니까요. 방금 말씀 주셨던 이 세 가지 사항이 3종 세트로 하나도 누락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증거 개시 절차라고 말씀 주셨던 거 보면 내부에서 무엇인가를 은닉하거나 숨기거나 아니면 변조할 때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내부자들인데 내부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런 뭔가 의구심 있는 사안이 있는지를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공시 내용이 그나마 힌트인데 그 공시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공정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공시한다는 거 이것도 반드시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또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 지금 말씀 주신 이거는 언제쯤 또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그다음에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될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법안을 주도했지만 또 윤재욱 원내대표도 유사한 법안을 해서 병합을 했기 때문에 여야가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상법 개정안은 이제 법사위 소위가 열려야 되는데요. 네. 보통 2월 달에도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4월 선거 끝나고도 하기 때문에 현재 여야가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그전에 이재명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면 어쩌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증거 개시 절차는 올해 대법원장이 그렇게 말씀을 했고 법안이 있다고 하지만 요거는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의 문제는 좀 따져봐야 할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이건 다음 국회 때 아마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법안을 개정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 모델이 됐거나 참고가 됐던 외국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미국의 델레어 주법 회사법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 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간에 불평등한 거래가 있으면 소송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경영자는 항상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이거는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회사에 충실할 때 회사는 누구의 것이냐 주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주주는 동일하게 대접받아야 된다는 가장 기본 원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게 정립이 안 됐던 게 문제였지. 이거는 뭐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예컨대 어떤 인도 투자자나 사람을 만나면 그럽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아예 그런 가능성 자체를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 질문을 외국 사례를 여쭤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상법은 어떻게 보면 회사의 헌법이다 보니까 너무 그 구체적인 걸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이나마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실제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뭐를 기준으로 실현했느냐에 대한 옥신각신이 또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서 외국은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방안이나 어떤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이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가까이 케이스들이 나올 거고요. 예. 소송이 진행되면 그 판례가 형성되고 또 관행이 성립을 합니다. 네.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야죠. 한 번에 그 경제 현상을 칼로 자르듯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예. 그런 과정은 있고 사실 회사법의 발전 과정이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들으신 많은 청취자분들 중에서 뭐 LG 화학이라든가 삼성물산의 주주이셨던 분들은 의원님 이거는 소급 적용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법은 소급 적용이 되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죠? 좋아질 경우. 좋아질 경우.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에서 새로운 규제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소급 적용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은 뭐 상법 개정안 뭐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은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언 한번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예. 기본 원칙에서 주주는 다 똑같고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대접을 해야 된다. 근데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에 주식을 새로운 주주를 초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님을 초대했으면 그 손님을 손님답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배당을 할 때도 그렇고 IR을 할 때도 시장 금리에 비해서 예. 내가 이런 투자를 하면 얼마만큼 자본 환원을 해주고 수익을 줄 것이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주주의 돈은 내가 잠시 맡은 거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거고 예. 그 판단을 명확하게 하는 원칙들을 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상장사 협의회 같은 경우는 예. 항상 소액 주주나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상장하는 회사, 그러니까 바로 자금을 수요하는 쪽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이 존재하려면 자금을 수요하는 뿐만 아니라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자들도 동일하게 대접을 해줘야지만 시장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 그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가끔 저도 외국 학자들에게 그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번 법안이 통과돼서 공정한 자본시장이 형성되면 이제 설명 안 해도 되는 사건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 너희 한국은 왜 CEO가 회사 문제가 생기면 사죄를 출원하니? 이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동안 공정하게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창피하니까. 그런데 진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리고 진짜 소액주주의 이익을 비례적으로 존중하면 이제 CEO들도 오너들도 사죄 출원하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세상이 오겠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저는 이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린의 시간을 거슬러.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 이런 법안이 먼저 통과됐으면 피해봤던 소액주주가 좀 더 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